오늘은 저희가 반도체를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을 잡고 배우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역시 이분만한 분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IT의 신 H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을 잠시 후에 모실 텐데요. 제가 여기 옆에다 이 책을 하나 갖다 놨죠. 최근에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쓰셨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선물 받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 책을 이렇게 쓰려면 얼마나 걸려요? 네. 힘들었겠다.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 홍보하려고 드린 그건 건 아니고 아닌데, 조금 네네. 전에 오시자마자 저한테 네네. 책 나왔다고 선물을 주시길래 예, 제가 사인해서 네. 우리 저기 예. 존경하는 선배님한테 드린 건데. 아이고, 예. 그래서 저도 또 그냥 갖다 놨습니다. 네. 오늘은 네네. 그래서 뭐 이 책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대부분 배울 거니까 네네. 3프로TV 방송을 통해서 사볼 필요는 없다. 네네, 맞습니다. 네, 다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단기, 중기 시황을 좌우할 것 같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올랐던 나스닥 사실은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거고 인공지능 AI가 끌어올린 건데 엔비디아 실적과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른바 한풀 꺾일 거야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이미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걸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높은 게 고민이면 고민이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고민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게 엔비디아 실적은 무슨 매크로 변수랑은 큰 관계 없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계속 되냐, 뭐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을 텐데 일반적인 반도체 경기는 그야말로 그게 이제 생필품처럼 그냥 글로벌 경기 좋으면 반도체도 좋고 그런 거죠. 그 엔비디아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반도체나 우리 뭐 빅테크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역의 상관관계가 명확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굉장히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상관관계 거의 맞아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2022년 11월부터 거의 그게 역의 상관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온 시점입니다. 네. 그때 이후로 보면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때 엄청나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빅테크들이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안 꺾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은 금리가 올라가면 네네. 경기가 꼬꾸라지기 때문에 반도체도 안 좋고 그런 거였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럼 금리가 올랐는데도 왜 경기는 식지 않아? 라고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었겠네요, 결국. 일단 이제 반도체의 용도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분석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스마트폰이었거든요. 네. 스마트폰, PC, 서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세 가지 요소인데 예. 이번에 AI 혁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뭐 소비 패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프라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금리 네네. 오르내리는 거랑 네네, 관계가 맞습니다. 없다. 네,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거고. 그렇죠. 이제 그 주도를 엔비디아가 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주가가 뭐 조금 조정을 받나 싶더니 거의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갔고 한 150% 정도 올랐다고 하더군요. 올해만 들어서도. 네네, 그렇죠. 그래서 S&P 500 지수의 견인의 대략 한 4분의 1 정도를 이 친구가 했다는 건데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는 조금 사실은 별종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그게 결국은 주도주가 된 뭐 그런 거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계속해서 주도주의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주도주가 꺾이고 다른 어떤 주도주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보다는요. 예.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지만 이 상승세는 완만해지면서 예. 다른 주도주들이 좀 튀어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 AI라는 거는 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사이클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테크 쪽에서 큰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월드 와이드 웹
닷컴. 인터넷 예. 혁명.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예. 보통 그런 것들은 10년 정도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AI 혁명은 이제 10년 사이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인프라 쪽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이 AI가 돌아가기 위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게 데이터 클라우드 쪽으로 집중이 됐던 거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이게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약간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요즘 컨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덜컹거렸다 가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서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디바이스로 릴레이를 해주면 되는데 항상 그 중간에 의심의 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조정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아니구나. 다시 또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면 또 한번 시세가 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사이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바이스라면 인공지능이 장착된 또는 인공지능과 실시간 통신을 하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여튼 뭔가 네네. 손에 잡히는 something 맞습니다. 그거일 텐데 그렇죠. 그게 아직 없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투자하겠냐. 이 친구들도 처음에야 그냥 경쟁자가 하니까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네. 보세요? 아니면 과도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이 정도의 의심으로 인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게 이 의심 때문에 이 사이클이 망가질 정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뭐 근거 내지는 네네. 믿음의 근원이 있을 텐데. 결국 저는 AI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네. 뭔가 미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AI라는 게 지금 당장 기술 수준으로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영역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무슨 얘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특화된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이게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프로그래머들 보면 이 생성형 AI라는 게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뭐 콘텐츠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AI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확장이 되다 보면 이게 성능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확장이 되다 보면 사용하기도 더 쉬워지고 하면 그냥 일반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일하는 사람들 그냥 아주 특수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일하는 쪽으로도 많이 확장이 되고 거기서 더 확산이 되면 결국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B2C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까지 확장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성능이 모자라서 성능도 그렇고 이게 용처 그러니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쓸만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쓰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하고 네, 뭐 신기하긴 하지만 어차피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뭐 잘 쓰는 분은 잘 씁니다만 소수고 일반인은 용도가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뭐 맛집도 찾아보고 하여튼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뭘 한다고 할 때는 신기한 맛은 쓸 수 있는데 시리 뭐 알렉사 썼잖아요. 근데 뭐 그냥 잠깐 재미있지 이걸 뭐 여기다 무슨 돈까지 내. 예. 그런 정도에서 계속 멈출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네. 원해서 이렇게 당겨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조사들이 푸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면서 터치 스크린이라는 UI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이 터치 스크린이라는 UI를 좋아해서 활용된 건 아니거든요. 확장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어떤 손안의 컴퓨터가 나온 거고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입력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멀티 터치라는 입력 방식이 필요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조사들이 그런 터치 스크린이라는 우리가 그 접촉으로 인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게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빅스비라는 에이전트 AI가 있는데 예. 이 친구가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러면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TV 쪽에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연내 계획이고요. 그래서 TV에다가 내가 빅스비를 통해서 빅스비 이
형사가 치킨 파는 영화가 뭐야? 그러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극한 직업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 나 지금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20으로 해줘. 그러면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같은 가전에도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TV한테 맞습니다. 시키면 선풍기 킨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일단은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푸시해서 일단 적용이 되게 하는 거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원해서 찾아서 쓰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시키려면 사실은 굉장히 컴퓨터 많이 돌려야 되는 일이긴 한데 네네. 그러느니 내가 리모컨 누르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도 그런데도 할 것이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피처폰이 굳이 스마트폰이 돼야 되냐? 굳이 성능 떨어지는 컴퓨터를 왜 휴대폰 안에 넣어야 되지? 왜 다니면서 네. 굳이 인터넷을 해야 돼? 집에 와서 맞습니다. 하면 되지. 그게 이제 그때 한 2009년도, 8년도 때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묘한 기시감이 들죠. 그래서 대충 사람들은 요럴 때쯤 한 번쯤 의심을 하더라. 네네. 그럴 맞습니다. 때 됐고 뭐 이해는 되는데 다시 이러다 또 간다. 그렇죠. 이제 인터넷도 처음에 알겠습니다. 그 인프라가 깔리고 나서 결국 이게 와이파이라는 게 우리 디바이스로 들어오는데 시간 좀 필요했거든요. 예. 그 사이에 그렇게 주가는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 계속 많이 나왔죠. 무슨 그 유비쿼터스도 나왔다가 죽었고, 무슨 NFT 이것도 나왔다가 죽었고, 그 뭐 그런 메타버스. 기술들이 네. 메타버스도 뭐 네. 이거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AI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바꾸고 의심이 들지만 이게 스마트폰 혁명과 같은 거야라고 보는 기술과 아유 저 메타버스 저거는 좀 다르지 하는 그거 차이가 뭔가요? 그걸 알아야 메타버스는 죽었고 유비쿼터스는 망했고 다 그렇지만 AI는 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뭐 어디 가서도 못 들어보는 수준 높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심으로 똘똘 뭉친 항상 못 믿는 사람이라. 네, 맞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단순한 테마냐 아니면 이게 어떤 혁명이라고 말할 만한 빅 트렌드냐 이걸 예, 보면 그 말이죠. 네, 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기업들을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을 이렇게 줄을 세워서요. 네. 그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요. 아 유비쿼터스니 네네. 무슨 뭐 NFT니 네네. 그 메타버스니. 네. 그냥 저 잔챙이 조무래기들이 주로 하던 거지. 그렇죠. 몇몇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시가총액 거지만 1, 2, 3가 네네. 4가 하는 거는 그건 가는 거고. 그렇죠. 아닌 건 그냥 장난이야. 맞습니다. 지금 막- 글로벌 탑 10 중에서 AI 쪽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탑 10 중에 네. 탑 10에 뭘까요? 뭔가요? 아람코가 있고요. 아람코는 석유 회사니까. 네. 거긴 그리고 예외. 또 하나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회사. 네. 네, 2개 빼면 나머지 8개 회사가 지금 AI 쪽에 모든 자본 지출을 올인하고 있어요. 아. 그들이 단체로 바보가 아니라면 그럴 리가 네, 있겠느냐? 그러네.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올인을 했는데 안 된 레볼루션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그런 경우는 저는 모바일 혁명하고 인터넷 혁명 빼고는 못 봤습니다. 아, 모두가 다 그렇게 올인하는 네네. 경우도 드물고. 네, 드문 케이스죠. 아, 그런 케이스가 이번에 세 번째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생각지도 못했던. 엔비디아는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 중입니까?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은 280억 달러 후반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나오면 주가는 빠질 거예요. 왜요? 지금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기 정고점 수준까지 높아져 있다라는 거는 예.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기대치를 넘어설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하고 지지난 분기에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항상 시장 네. 예상치를. 시장 예상치를 항상 그냥 완전히 돌파해 버렸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네네. 예. 지지난 분기의 매출 성장률이 265%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쪽이거든요. 지금 AI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건데 지지난 분기가 409%였고 예. 어떻게 409%를 이길까라고 했는데 지난 분기에 420%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420%를
네, 어떻게 이길까? 그러니까 YOY로 그만큼 네, 맞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YOY로 409 하고 나니까 YOY로 그 정도를 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했는데 또 그 폭이 420으로 커졌으니 네네, 맞습니다. 시장 눈높이는 420 근처에도 가 있을 텐데 그렇죠. 280억 불이면 그럼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넘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안 되는 네네,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는 한 100%대 정도의 성장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100%대 성장률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전분기에는 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262%. 260이었고 네. 이번에는 100 정도 수준인데 네, 100%대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 예상치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군요. 비트는 무조건 합니다. 근데 예상치를? 비트를 완전히 초과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놀래도 깜짝 네, 놀래줘야 깜짝 된다. 놀랄 실적을 보여줘야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래요? 그렇게 예상할 거면 그냥 예상치를 높이든가. 그렇죠. 왜 그러죠? 가이던스보다도 지금 컨센서스가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난 분기에 네. 얘기해줬던 가이던스보다 네. 좀 부담스럽겠네요. 엔비디아도 분명히 가이던스 해줬는데 요만큼이라고. 그렇죠. 이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고점 대비해서 조정 그 블랙 먼데이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5%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조정 폭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회복한 상황인데 엔비디아는 정고점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2분기에 280억 달러. 1분기에는 매출이 얼마였죠? 1분기에도 한 260억 달러 260억 정도로. 뭐 엔비디아는 어차피 뭐 QOQ로 봐야지 YOY로 네네.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1분기보다는 조금 좀 늘어났을 것 같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네. 1분기가 네. 260억이었다면서요. 네네. 이번에 280억 정도로 본다면서요. 네네. 근데 300억은 넘어줘야 그렇죠. 290억 달러 뭐 돼야 중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깜짝 놀라지 시장이 않을까. 약간 네네. 놀란 척하면서 네네.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정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예상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정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90 네, 넘을 것 같다. 네네. 290. 네, 기대합니다. 근거는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느낌? 근데 이제 지금 서버 클라우드 쪽에 네. 나가는 이제 칩들이나 지금 뭐 호퍼나 블랙웨일 같은 블랙웨일은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퍼 나가는 흐름들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엄청나게 가격 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예. 네, 칩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리는 게 호퍼 네. 이름이 네, 그 차세대로 내놓는 게 블랙웰. 블랙웨일입니다. 올해 초에 블랙웰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는 정말 호퍼 계속 팔아도 될 텐데 왜 이걸 또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엄청난 녀석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 블랙웰은 출시가 늦어진다거나 뭐 하는 노이즈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건 판단이 되세요? 일단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결함 이슈 없다라고 없다고? 했는데 밸류 체인에서 관련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뭐 문제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가 예. 있긴 있나 보군요. 네,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칩하고 칩 이게 이제 그 약간 좀 어려운데 기존에 호퍼까지는 GPU 다이를 한 개를 썼어요. 예. 그런데 이제 블랙웰부터는 GPU 다이를 두 개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칩렛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도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HBM하고도 2.5D로 연결해야 되는 건데 예. 주상복합 구조가 더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가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더 복잡해졌는데 거기서 칩하고 칩, GPU 두 개를 연결하는 데서 결함이 있었다. 네, 그것 때문에 한 2달 정도의 지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있었던 노이즈로 보인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좀 약간 저 같은 시각으로 약간 회의적으로 보면 지금 걱정이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에 대한 약간의 거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투자도 좀 뒤로 미룰 것이고 이게 뭐 먼저 가서 될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 것이고 얘야 돈은 어떻게 벌 거니라는 고민도 좀 해보고 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각도는 아닐 것 같아 라는 걱정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엔비디아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그렇죠. 지난 2분기 실적이야 지난 실적인 거고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내년 초에 투자가 어떻게 될 건지를 걱정하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와도 AI 거품론 내지는 회의론, 걱정론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는 업체들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예. 그 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지출에 대한 계획들을 밝힙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적 발표에서 캐펙스를 특히나 AI에 대해서 캐펙스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줄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구글 같은 업체들은 주가가 빠졌죠. 줄이지 않겠다고 해서. 네네, 맞습니다. 아, 그 너희들 그럼 돈 계속 쓰고 실적 안 좋겠구나. 라는 그쵸. 게 투자자들의 걱정이었다는 걱정인 거죠. 거죠. 네. 돈을 버는 거는 별로 없는데 음. 그렇게 계속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했는데 순다르 피차이 이제 알파벳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잉 투자는 아닌데 과잉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과소 투자를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소 투자를 하면 기술 리더십에서 이게 탈락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데 이렇게 뭔가 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여기서 선두 대열에서 이탈하면 따라잡기가 너무 몇 푼 더 힘들어집니다. 한다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는 그런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지금 AI에서 뒤처질까봐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대할 손님 모시고 가서 네네. 삼겹살 시킨다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접대를 할 거면 꽃등심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 네네. 많은 거지. 네네. 다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제 걱정은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아마 내년쯤 되면 그 내부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던데. 일단 이제 그 AI라는 게 결국 이 AGI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경쟁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AGI라는 거는 초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인데 예. 그게 완성되면 거의 뭐 이제 게임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막대한 인력과 자본과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탈락하는 업체들은 나올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뭐 그 검색바, 예. 네, 검색 엔진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있다가 결국은 1, 2, 3로 장악이 뭐 그랬겠죠. 네, 정리가 그랬었죠. 되고 네, 모바일 혁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수많은 OS 업체들, 칩셋 업체들이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이탈하는 업체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여기서 이탈되면 안 된다라는 게 모든 빅테크들의 생각인 거죠. 그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 중에 셋은 결국은 운다.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네 개 중에 하나만 이 세상을 먹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한 개, 두 개 정도만 거의 지배적인. 지금 보면 구글 검색 엔진이 그렇듯이 사실 네. 소비자한테 검색 엔진이 네. 두 개 필요할 게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도 사실은 조금 이상해서 그 애플과 안드로이드로 양분된 거지 굳이 사실은 양분하는 게 좋을 것도 없긴 없죠, 그죠? 그렇죠. 적어도 이제 2등까지는 먹고 살 만한 룸이 있는데 네, 이제 3등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국내도 보면 네이버하고 네, 다음이 있지만 결국 3등 야. 포털인 네이트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누가 질까? 지는 애는 완전히 저 탈락일 텐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 아마존,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메타까지 네네. 다들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하는데 이 5명 중에 넷은 맛이 간다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여기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하기야 테슬라도 네네. 또 이제 다른 분야에서지만 이럴 줄 알고 인공지능 개발했지롱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 3명을 고른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보면 셋부터 떨어뜨리고 봅시다. 일단 지금 제일 강력한 거는 오픈 AI입니다. 네,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 예, 오픈 AI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연합군이 제일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예. 여기에 이제 어떤 버금갈 정도로 2강 정도로 볼 수 있고요. 1중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그 엔스로픽이라는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내놓은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꽤 쓸만해요. 근데 이제 이 클로드는 텍스트만 되고요. 아직까지는 멀티모달, 뭐 이미지를 뽑아내거나 그건 잘 아니다. 네, 동영상 이런 쪽은 못 가고 있는데 그건 족보가 무슨 빅테크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트업입니까? 아마존이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죠? 아마존 사실상 뭐 예, 네, 아마존 거고.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2강 1중 정도가 지금은 눈에 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 하나는 구글 제미나이, 구글, 네.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네. 그리고 이제 메타가 굉장히 좀 독특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메타가 가지고 있는 LLM이 라마라는 모델이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라마는 이게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하고 뭔가 경쟁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를 작년에 오픈 소스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 아무나 가져가서 리눅스처럼 갖다가 개조해서 써라. 쓰세요. 네. 그리고 자기들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 먼저 네. 만들어 보자. 맞습니다. 성능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 네, 그렇죠. 당장 뭐 컴퓨팅 파워나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는 승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런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이게 그 바닥에서의 경쟁의 핵심은 결국은 돈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누가 먼저 돈 쓰고 많이 쓰냐. 후발주자도 돈 많이 쓰면 따라잡는 거고. 시간의 쉽지 차이일 않습니다. 뿐. 아닌가요?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엔비디아 칩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 그거야 그렇죠. 네. 일단 지금은 엔비디아 칩을 주문을 하면 받기까지 40주가 원래 걸렸어요. 올 초만 해도. 40조. 예. 10달이죠. 음.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조금 공급이 풀려서 예. 이제는 8주에서 12주 정도 걸리는데 아직까지 2달, 석 달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량이 적은 업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늦게 받겠죠. 아, 그럼 번호표 먼저 뽑았어도 맞습니다. 뒤에 손님이 더 많이 산다고 하면 그 친구 주는 게 그 똑바닥 룰이에요? 많이 사는 애들이 번호표를 먼저 뽑아놓은 거죠. 뭐 나오는 하기야? 적독이 받아가는 애들이 선도업체들인 거고요. 근데 지금도 2주 몇 주 걸린다고요, 네, 지금? 8주에서 12주 정도 걸립니다. 2달 걸리면 지금 예를 들면 2%가 살려고 해도 두 네네. 달 후에는 2% 집으로 배달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순번표 뽑아놓은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 업체가 만약에 미국 제재를 안 한다고 해서 예. 갑자기 돈을 막대하게 준다고 해서 그 순번표를 제치고 먼저 사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2달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은 이제 그 주문해도 인도 받기까지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요. 2달. 네. 지금 제가 2%가 주문해도 2달 후에는 2% 집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닙니다. 계속 삽니다. 그분들도 번호표를 뽑는데. 네, 계속 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신입생이 뽑아도 2달 후면 받으니까. 근데 그거는 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신입생, 그러니까 빅테크만큼 구매력을 가진 업체가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아마 2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더 늘어지겠죠. 인도 받기까지. 그건 왜요?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적이니까요. 엔비디아가. 작년에 전체 생산한 그 가속기, AI 가속기의 수량이 한 3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지금 다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따져도 한 7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주는 거니까 만약에 큰 손이 들어와서 또 순번표를 뽑는다 그러면 예. 기존 업체들하고 완전히 또 이게 달라지는 거죠.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량은 제한적인데 원하는 업체들은 더 어차피 물량은 제한적인데 엔비디아만 네네. 만드니까.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을 기다리고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거 다 주고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가. 그러면 너 아유 또 구글 또 왔니? 너 얼마라고? 하면 또 구글 다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네. 게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2%야? 그럼 2% 너는 지금부터 만들게 라고 2달 후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남는 것 중에 줘야 되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팹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예. 예.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수요의 룸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2달로 줄었다 하시기에 네네. 2달이면 받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왜 뭐 굳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자꾸 네. 여쭙는 이유는 네네. 이제 누가 인공지능 업계에서 칩은 계속 엔비디아가 공급한다 하더라도 누가 1등, 2등 하겠냐, 2등까지만 살아남는다 하니 언제든 그거 추측하는 게임 하다가 그런 건데 그게 무슨 뭐 지금 구글은 검색 엔진이 제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어찌 쓰다 보니 그걸 거기에 다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대체로는 이제 그러기 마련인데 서비스라는 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거고. 네 맞습니다. 뭐 성능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 나쁜 게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누가 얼마나 많이 칩을 투입했냐 그리고 히스토리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또 투입한 칩이나 돈의 양이 다를 테니까 결정된 거라서 그게 누군가가 후발주자라도 돈을 더 끌어들여서 투자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이제 그 질문을 드리다 보니 네네. 엔비디아 칩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후발주자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네네. 엔비디아도 돈 준다는데 왜 안 팔아요? 2달 후면 2달만 기다리면 2%도 받는 칩을 메타가 못 받겠습니까? 테슬라가 못 받겠습니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린 거죠.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수주 베이스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 주문을 받고 생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신규 업체가 와서 지금 주문을 하면 그 기존 업체들 주문에 한참 뒤에 순번표가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업체들은 2달 만에 받지만 네. 아마 새로 들어온 업체는 그거보다 더 늦게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네. 얼굴 아는 사람한테만 번호표를 뽑아주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일단은 그동안은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빅테크들 업체들만 살 수 있었고요. 예. 일반 서버 업체들은 이제 거의 못 샀었고요. 그동안 일단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단위 이하로는 주문도 안 받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 꽤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구매할 수 있는 엔비디아 GPU 수량이 2,000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들은 15만 장씩 작년에 샀죠. 네이버가 2,000장 살 돈밖에 안 들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못 사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량 큰 업체들한테 먼저 할당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네이버가 번호표 뽑고 나서 이제 주세요, 10,000개 더 주세요라고 해도 네네. 네이버는 안 준다. 그렇죠. 작은 물량이 아무래도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지금은 네이버가 와서 10,000개 주문 받지만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주일 후에 우리 10만 개 더 주세요라고 하면 공장 스톱하고 10만 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합니다. 일단은 물량 큰 거 중심으로 아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주 사업자들은 네. 그게 또 이제 TSMC 파운드리 팹 할당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물량 큰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싸움이지만 그 중에서도 네. 지금 돈 많이 넘는 1, 2, 3등으로 좁혀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 테슬라도 초기에 엔비디아 칩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사는 손이 있으니까 그런 기존의 큰 거겠죠? 손들이 다 이렇게 순번표를 뽑고 있으니까. 허허. 알겠습니다. 요거는 반도체 하드웨어 쪽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종종 듣는 얘기인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다 석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엔비디아 대체품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도 엔비디아 칩 아닌 다른 칩으로 인공지능 돌려봤더니 성능 괜찮은 방식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의 HBM도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그래도 나중에 이런 프리미엄 못 받을 거예요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종종 들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일단 이게 하드웨어 엔지니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이제 뷰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 이프로님 말씀하신 예, 엔지니어는 예. 아마 하드웨어 쪽 엔지니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이거 컴파일해서 쓰면 되는 거지 예. 라고 이야기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거 쿠다 없으면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AI 가속기, AI 반도체라는 게 용도가 예.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AI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용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한 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인퍼런스 추론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트레이닝용은 엔비디아 칩을 쿠다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인퍼런스 쪽, 추론 쪽은 서비스 단가다 보니까 그런 쪽은 이제 그 NPU 같은 신경망 반도체 같은 것들로 코스트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해주신 네. 이 설명을 네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뭐 그런 네. 분들은 아예 무슨 얘기인지 알지 당연하지라고 알 텐데 네네. 초보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네. 그게 추론으로 가면 네네. 뭐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GPT라고 이야기하면 제너러티브 생성형이고 예. T가 프리트레인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한 것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T가 좀 트랜스포머 민망하니까 눈높이를 네. 너무 낮추지는 마시고요. 네네. 그래서 AI가 뭔가 물어보면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그는 사전에 학습한 내용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사전에 학습할 때는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일종의 이거는 투자잖아요. 먼저 학습시키고 나중에 네네. 선보이죠.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GPT-5를 데이터 트레이닝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뒤에서 또 따로 네. 공부하는 녀석이 있고 맞습니다. 지금 나와서 서비스하는 친구는 옛날에 공부했던 거 갖고 와서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제 엔비디아 칩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엔비디아 칩을 사면 네. 이제 쿠다라는 무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쿠다는 계속해서 그런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예. 거기에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 쌓여 있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개발했을 네, 네. 때 그러니까 선배들이 남긴 족보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한 핵심 알고리즘을 섞어서 보통 만들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 칩을 왜 다른 회사 칩을 쓰면 쿠다를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쿠다에는 소스 코드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MD 만약에 칩을 쓴다 그러면 AMD는 쿠다에는 소스 코드들을 컴파일, 예. 일종의 이제 번역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쿠다를 쓸 때보다는 매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특히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쿠다를 안 쓰는 쿠다를 못 쓰는 칩들을 굉장히 극도로 회피를 하는 거죠. 거의 설명은 대충 그렇게 들어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네. 그럼 엔비디아 칩 하나 사고 네. 다른 데서 칩 10개 사서 네. 하나 산 걸로 쿠다는 쓰고 네.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성능 개선용으로 돌리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좀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 그렇게 쓰겠죠. 네. 근데 뭐 다 막아놨다는 네, 거예요? 굳이 이칩 하나에 뭐 지금 4만 달러 주고 사는 이유가 결국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예,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쓰고 있는데 학습용으로는 그래서 엔비디아를 벗어날 수 없는데. 네네. 근데 이제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미리 학습을 했잖아요. 예. 추론을 하면 또 이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싼 칩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건. 네네. 추론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 단가잖아요. 예. 데이터 트레이닝은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 투자잖아요. 예. 근데 투자를 코스트를 줄인다라는 건 컨셉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투자라는 거는 회사가 레벨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뭐 코스트를 제거한다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추론이라는 거는 우리 서비스 단가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녀석한테 네네. 추론을 시키는 겁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학습된 녀석한테 이제 매번 사람들이 질문하면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답변을 쭉 뽑아주잖아요. 그 평소에 네. 학습시켜서 데뷔를 시키는 건데 네네. 학습시킬 때는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너 이제 많이 배웠으니 하산해서 돈 벌어 오거라 네네. 라고 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돈 버는 일은 네. 추론이니까 네네. 그거는 굳이 엔비디아 칩을 안 돌려도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을 쓰면 좋긴 한데 예. 너무 비싸니까. 그거는 네. 바꿀 수 있을 것 네네. 같다. 그거는 이제 NPU 같은 것들로 써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빅테크들이 요즘에 자체 설계 칩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상당수가 이제 추론용입니다. 서비스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까지 개발한 인공지능 중에 성능 좋은 녀석은 전 세계에서 배울 거 다 배웠다. 이제 데이터 다 넣었어. 없어. 또 않는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 뉴욕타임즈에 오늘자 신문만 안 넣었을 거야 아마. 어제까지 공부한 거라면. 근데 뭐 그저께까지 그거 다 배운 녀석이 꼭 오늘 거 배운다고 뭐 그게 크게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 앞으로는 학습 경쟁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AI 쪽에 굉장히 제일 앞서 있는 분들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 특히나 이제 엔스로픽의 이제 아모데이 뭐 남매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 트레이닝 수요가 지금보다 최소 자기네들도 100배 이상 더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말했지만 AGI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매개 변수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예. 1000조 개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예. 제일 앞서 있는 모델이 구글 제미나인데 이게 매개 변수가 1조개에서 2조개 정도거든요. 여기서 적어도 500배, 1000배 컴퓨팅 파워를 키워야 되고 거기에 또 수많은 빅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 비용은,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 비용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네네. 배웠을 텐데 네네.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데이터를 구하러 다닌대요. 맞습니다. 지금 공개된 구할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건 다 써서. 네. 그래서 뭐 좀 남는 데이터 없어? 어딘가에는 공개 안 된 어디 데이터가 없을까 해서 그거 비싸게 사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더 넣으면 이 친구 똑똑해질까 봐. 그 그렇죠. 말은 데이터는 바닥 긁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그게 부족해질 거다. 학습할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부족해질 예, 거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웹에 있는 그냥 퍼블릭 데이터들이고요. 이제 크롤링해서 아마 그냥 막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 예. 대부분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들이 많고요. 그런데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앞으로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개인들 퍼블릭 데이터에서 가져와야 돼요. 거기서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데이터. 제가 이제 선배님하고 그 MBC 라디오에서 진행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네, 내 통화 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왜 애플이 가져가서 이걸 데이터에 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네네. 통화하고 뭐 이러는 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렇죠.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다 디지털라이즈드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랑 선배님이랑 이야기하는 거는 아날로그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얼굴 보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로스들이 생겨요. 근데 앞으로 AI는 아예 로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하기 전에 로 데이터, 우리 멀티모달, 예.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다 통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네네. 거 더하기 새롭게 계속 쏟아지는 이제는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는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더해주면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소리나 아니면 보는 것이나 예. 듣는 것이나 나중에 촉각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죠. 냄새나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네, 그렇죠. 필요할 거고 그러려면 역시 결국 학습용 프라이빗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 빅데이터 보고들이 있는 건데 네. 그걸 지고 있는 업체가 애플이다 보니까 애플이 갑자기 LLM 업체들이 다 애플 쪽에 줄을 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들은 데이터가- 계속 네, 쏟아질 테니까 맞습니다. 애플 휴대폰에다가 영상을 저장하든 사진을 저장하든 통화를 녹음하든 그렇죠. 그걸 계속 인공지능에 쓸 수 있을 테니 그렇죠. 근데 쉽게 주지는 않겠죠 애플이. 네. 그럼 제가 드렸던 질문인 엔비디아 칩 말고 다른 칩이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고 엔비디아 칩은 뭐 비싸기만 하고 꼭 그거 안 써도 된다던데요라는 건 그건 학습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일단 젠슨 왕이 이번에 그 올 상반기 컴퓨텍스 2024에서 예.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AI 가속기,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70%까지 빠지는 건 자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결국 향후 10년 뒤에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10배, 20배 커져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60%대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TSMC의 파운드리 딱 포지션입니다. 그 말은 지금보다 업체들이 10배, 20배 돈을 더 쓴다는 거고 그러면 적자일 텐데 애플이건 구글이건 그죠? 지금보다 AI 대 비용을 더 쓰면 이제부터 돈 벌지 않으면 그만큼 적자일 텐데 돈을 AI라는 번다는 게 가정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 빅테크들만 이 돈을 주로 썼는데 예. 빅테크들이 다 쓰고 나면 일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자기네들 회사 데이터를 생성형 AI에 올리면 그대로 유출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인 AI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요. 네. 그리고 AI라는 거는 사실 국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과거 이전에 두 번의 혁명 때는 국가가 그냥 단순 지원자 역할을 했잖아요. 예. 기업들이 주요 플레이였고. 닷컴이든 스마트폰이든 맞습니다. 네. 근데 AI는 국가가 플레이어입니다. 단순 지원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데이터가 네. 퍼블릭 데이터가 국가가 컨트롤하고 소유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그것도 건가요? 있는데요. 이게 군사 안보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 기술이 군사용으로 네네. 쓰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라는 컨셉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자국어 기반의 AI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또 각 국가들의 또 군사 용도로 쓰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AI 생성형 AI가 기존에 뭐 우리 로봇이라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있죠. 네. 뭐 로봇이 강남 스타일 뭐 춤을 추고 뭐 싸이 춤을 추고 뭐 이런 것들 많았었는데 근데 확장이 안 됐었잖아요. 예. 로봇이라는 게 결국 프로그래밍 된 그 요소 안에서만 작동을 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챗GPT나 이런 구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이 로봇에다가 올렸더니 굉장히 로봇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공장뿐만 아니라 뭐 가정 내에서 빨래도 개고 뭐 계란 요리도 해주고 예. 네, 청소도 해주고 이런 것들 다 해준단 말이죠. 그거를 똑같이 군사용으로 쓸 수 군사 있다. 용도로 썼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뇌를 네. 다른 나라 거에 어떻게 의존하냐. 미국의 AI 식민지가 되면 음. 이제 미국이 불편할 때는 딱 끊어버리면 그냥 재래식 그러면,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부족해도 국가별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딱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 주로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군이 일론이 반대하는 작전을 실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일론이 스타링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작전이 무산됐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설명에서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이 결국은 세계를 석권할 거다. 1등이나 2등만 살아남으니까 검색 엔진처럼 혹은 뭐 스마트폰처럼. 근데 조금 전에는 소버린이라고 하면 1등만 살아남지 않는다. 국가별로 다 있어 그 말이잖아요. 네, 지금 그럴 전 가능성이 세계 있습니다. 탱크 시장을 장악하는 넘버원이 있어.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이 중에서는 아마 한두 업체가 먹을 거야. 그리고 그 업체는 엄청난 기업이 될 거야. 랑 지금 소버린 AI니까 전 세계 각국이 군대 다 동원하듯이 각각 다 있어야 돼라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말 아닙니까? B2C는 아마 글로벌 빅테크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예. 사용자들이 쓰는 거는. 예. 근데 B2B나 B2G에서는 특화된 모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메타의 라마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개조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스몰 랭귀지 모델 뭐 그런 그럼 것들로 민간에서 네네. 쓰는 예를 들면 가정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능 좋은 마이크로소프트 걸 써서 진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알아듣는데 그렇죠. 정작 더 중요한 전투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각자 그냥 각 국가에서 만든 초보적인 인공지능 써서 앞으로 전진하면 뒤로 나자빠지고 그렇게 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연히 군사용으로 쓰면 더 성능 좋은 걸 써야죠. 그렇죠. 네. 예. 성능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예. 우리 군사 그 국가의 군사 체계가 네. 그냥 미국 빅테크의 당연히 의존하에 있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각 국이 개발한다고 하면 특히 주요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AI끼리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군사용으로 쓰면 그냥 전 세계가 미국 식민지 된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빅브라더가 되는 거죠. 네. 지금보다 더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하게 될 것이다. 한 100년 후에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냥. 그렇죠. AI 혁명이 미국의 국력을 미국의 패권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단순히 그래서- 군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 성장률도요. AI 수용성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에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점점 더. 하기야 뭐 그렇긴 네. 할 텐데 그러면 네. 결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소버린이 중요하긴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게 각국이 다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각국이 어떻게 개발해요? 그렇죠. 그게 현실론이죠. 현실적으로 네네. 각국이 개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당장 유럽형 AI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미국 빅테크한테 밀리니까. 그 말은 결국은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들 차원에서는 자국어 기반의 LLM은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네, 군사 용도라도 야. 안보 때문에. 그럼 결국 빅데이터만 빨리는 그냥 식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유럽이면 네, 이게 우리 기술이라면 우리가 데이터도 주고 키워야 될 텐데 미국이 키우듯 근데 미국도 정부가 키우는 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유럽 기업 중에는 저거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 그렇죠. 매일매일 생활에는 필요하니까 저거 받아들여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쓰면 쓸수록 저 녀석은 강화돼서 저걸 군사력으로 전용을 하니 우리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그 군사용으로 쓴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도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는 그러면 당분간 좋은 실적을 낼 거고 시장은 이렇게 그냥 그 의심을 먹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예상이라면 우리나라는 이른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HBM 수요도 보면 결국은 내년쯤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 투자를 좀 줄이지 않겠어? 그쯤 되면 HBM도 수요가 줄지 않겠어? 삼성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던데요. 일단 HBM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수요가 당분간은 아직까지 피크 아웃을 이야기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탄탄한데요. 음. 근데 이제 주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2022년 11월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엔비디아하고 국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들은 거의 주가가 동행했었어요. 예. 근데 올 하반기부터 이게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그거죠. 이제 그동안에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서버용 칩이잖아요. 여기서 HBM은 핵심 아이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연은 엔비디아지만 HBM은 주연 못지않은 조연이었어요. 존재감 있는 조연. 예. 그리고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되잖아요. 그럼 온디바이스 AI에서 우리가 HBM 같은 뭔가 포지션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온디바이스 AI용 메모리는 그냥 범용입니다. 기존의 예. DDR이나 예. LPDDR 예.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쓰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달라진 거죠. HBM 없던 건데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시장 테크 주식에서는 없던 게 새로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근데 온디바이스 AI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칩은 계속 필요해요? 온디바이스 AI에는 엔비디아 칩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네.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엔비디아도 별 재미 볼 거 없고 하이닉스 재미 볼 거 없고 그러나 엔비디아 네. 칩이 팔리는 곳에는 하이닉스의 HBM도 필요하고 라고 한다면 계속 동행해야지 주가가 왜 갈라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온디바이스 AI가 된다고 해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수혜를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뭐 다른 커머디티 뭐 디램이나 있으니까요. 네. 낸드 플래시를 팔기는 파는데요. 그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HBM이 더 팔리거나 해야지. 그렇죠. HBM이 오히려 뭐 스마트폰에 적용되거나 그러니까 주문형 메모리가 우리 온디바이스 AI에 적용이 돼야지 거기서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새로 또 더 높은 수준의 멀티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사실 용어는 온디바이스 AI지만 사실 여기서 다 100% 담당할 수 그렇죠. 없거든요. 뒷단에선 돌아야죠. 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는 수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수혜 보면 HBM도 똑같이 납품될 네, 텐데 네, 맞습니다. 왜 하이닉스만 쟤는 좀 떨어져 나가는 친구를 볼까 하는 거죠.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가 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더 매력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디바이스 단에서 주문형 메모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요나 실적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HBM 네.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는 9개월 선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내년 하반기 업황에 대한 고민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겠죠. 네.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요. QOQ로 계속 성장하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 혼란한 이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좀 걱정도 되고 같이 동의도 되세요? 네, 전 충분히 동의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에 피크아웃을 할 거냐, 예. 내후년 초에 피크아웃을 할 거냐, 예. 이게 이제 사이클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는 사이클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계열을 뭐 한두 달, 미 대선 이전, 특히나 이때까지 보면 국내 테크가 뭐 이 HBM 때처럼 뭔가 새로 주목받기는 쉽지 않다고 내년 생각합니다. 하반기쯤이면 네. 실적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HBM은. 그렇죠. 이제 내년 하반기를 이제 모르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엔비디아의 내년 하반기는 어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도 내년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지금 빅테크들의 캐펙스 계획들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예. 그러면 이제 캐펙스 계획이라는 건 결국 또 계속해서 톤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업데이트도 되고 달라질 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에 대한 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모두에 말씀 주신 건 그런 것 때문에 회의가 생길 수 있고 거품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필요한 거고 지금부터 돈 더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갈 거야. 중간에 쉬는 거 없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거를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올인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I 투자라는 게 예.
뭐 반도체만 AI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만 AI 투자가 아니고 결국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준비된 혁명은 없어요. 갑자기 사고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럼 제일 예. 급한 것부터 불을 끄게 돼 있거든요. 제일 급한 게 그동안은 AI 반도체였고요. 예. AI 반도체에 급한 불을 끄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뭔가 확보를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확보되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를 또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스탠퍼드 대학 강연 가서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투자하는 스타게이트라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향후 뭐 6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규모인데 예. 그거 1,000억 달러 가지고 안 될 거야. 아마 3,000억 달러는 필요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영상을 내렸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네네.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 네. 센터는 서버 호텔인데. 그렇죠. AI 서버 호텔인 거죠. 그게 앞으로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 건 AI 서비스를 위한 그러니까 맞습니다. B2C 서비스를 위한. 그렇죠.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해서도 데이터 센터도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 엔비디아 칩은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계속 데이터 구해 오면 어딘가에서 데이터 구하는 싸움도 벌어지겠지만 거기도 돈 써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거 구해 오면 그거 결국 교육시켜야 되고 교육시키는 데는 엔비디아 칩이 계속 필요하다면서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네. 미래를 미리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반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걸 찾고 데이터 센터 쪽에 찾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완성이 되면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변압기나 송배전에 대한 인프라들 이게 필요한 무슨 거고.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네. 주식시장은 네네. 원래 그 실적이 꼬꾸라지지 않더라도 실적은 이렇게 가더라도 처음에 예쁨 받던 친구랑 또 다른 또 예쁨 받는 친구가 또 오면 얘는 이제 2등으로 밀리고 나면 실적은 안 꺾여도 뭐 멀티플이나 주목도는 떨어질 수는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실적이 이렇게 가더라도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서 또 떠오르는 뭐 신인 뭐가 있거나 하면 네네. 혹은 또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이제 서비스 업체가 생기거나 하면 또 그 친구가 우쭈쭈 되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주도주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할 거니까 그거는 나오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실적, 즉 그 칩의 수요 이것도 지금은 사람들이 가다 꺾일 거야라고 하는 설과 곧 꺾일 거야 내년쯤 되면 꺾일 거야 설과 오늘 이영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무슨 소리야 이건 계속 가야 돼 두 가지 중에 계속 가는 쪽입니까? 대표님 보시는 생각은? 그래서 끊임없이 가격을 올리기는 한계가 있겠죠. 결국은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거라고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예.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 실적 파이가 뭐 줄어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그게 꺾이는 걸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쯤 되면 그게 꺾일 수도 있을 거야.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할 거라는 그런 전망. 빅테크들의 캐펙스 자본 지출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계속 밤새워서 하기는 어려울 그렇죠. 것이다. 그 수요가 이제 확장되기까지 또 약간 중간에 또 허들이 한번 있는 거죠. 새로운 수요를 릴레이를 해야 되는데 예. 기존의 빅테크 주도 CSP 업체들이 주도를 하다가 네. 이제는 일부 기업들 수요로 가고 이게 이제 아버님 서버린 AI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예쁘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항상 한번 덜컹했다가 하여간 그 변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네네. 변수가 없을 거라는 시나리오보다는 네네. 그래 있을 수도 있겠어라는 시나리오가 매우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게 내년 초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꺾이는 거고 대표님은 내년 연말이나 후년일 수는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기의 차이인데 네네 맞습니다. 그게 당장 주가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이 네네. 야, 내년 1분기 가봐라. 구글에서 무슨 경영회의 하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냐. 데이터 센터에 쓸 돈 남아 있기는 하냐. 이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칩 사는 거 내년 봄부터는 여름부터는 줄어들 거야 라는 설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아니야 내년은 1년 내내는 좋아. 내년 말이나 되면 뭐 그런 걱정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길게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짧게 보면 주가에 많은 영향을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 후반이 되지 내년 봄은 아니라는 근거나 고민 힌트는 뭔가요?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빅테크 업체들의 이제 일단 톤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수요가 끝나면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좀 저는 가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량 모자라서 네네. 못 봤던 조물애기들이 좀 살 거다. 조물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네이버 빅테크, 뭐 이런 예, 친구들. 뭐 빅테크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작은 친구들, 네. 그리고 뭐 델이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이런 서버 업체들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AI 가속기들이 또 되게 많이 수요가 있거든요. 알겠어요. 네. 오죽하면 인도 같은 데서는 엔비디아 칩 샀다고 유튜브에 막 중계하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타이밍 못 재고 못 여쭤본 것 중에 중요할 것 같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 저거 전기 너무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이건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방식이라서 이거 서비스 비용 대비 서비스 안 될 것 같습니다. 뭘 알려준다고 그거를 그 전기를 먹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기하다고 하는 거는 그 전기값 누가 대주니까 이 정도 비용이면 하는 거지만 그거 다 돈 받기 시작하면 전기료는 안 싸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위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사실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요. 이게 네. 사실 지구를 더 오염시킬 겁니다. 오죽하면 이제 트럼프는 그냥 화석연료 떼서 AI 돌리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냉정한 게 결국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지금 자본 쪽에서 흐름을 보면 데이터 센터 리츠 쪽의 1등 업체인 에퀴닉스라는 회사가 예. 보면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뭐의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리츠 가격을요. 네. 네. 그런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는 수요의 방향이 명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네. 센터 지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전기가 비효율적이라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네. 회의적이라면 네. 누구는 어디 하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중단하고 되는데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어디도 다 이거 한다고 어디도, 하지 않냐. 네, 그렇죠. 아무도 아. 이게 비효율적이라서 꺾일 거다.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0%네 생각이지. 다 똑똑한 그렇죠. 사람들은 그 생각 다 하고도 그렇죠. 그냥 하는 거 보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우리는 하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누가 따라하겠냐는 거죠. 그 말은 뭐 믿는 게 구석이 있으니 하겠지. 나도 잘 몰라. 그런 쪽이세요? 전기와 관련해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예.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계속해서 넣어주면요. 예. 컴퓨팅 파워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면은 이게 계속 좋아져요. 성능이.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을 투입했는데 성능 개선이 이제 미미해진다. 피크아웃 했다. 그러면 예.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할 없잖아요. 필요 없죠. 예. 근데 그 누구도 못 봤어요. 피크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상하게 원래 네. 그랬다 오픈 AI가 깜짝 놀라는 성능을 보여준 것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칩을 좀 더 붙여놨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맞아요. 예. 계속해서 병렬로 붙여가지고 하니까 계속 좋아지는데 이게 정점이 올 때까지는 어떤 빅테크가 여기서 스탑하겠냐는 거죠. 예. 자기네 AI 모델이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예. 어떤 국가가 그거를 스탑하겠냐는 거죠. 지구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음. 그걸 위해서 우리가 AI 발전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런 국가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AMD와 인텔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그래도 주가적으로요, 아니면 그 산업적으로? 같이 일단 인텔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주가도 네. 산업도 주가도 산업도 당분간 힘들 것 같고요. 왜요? 왜냐하면 인텔이 그동안 뭔가 돌파구로서 보여주겠다고 한 게 선단 공정에서 미국 정부를 등에업고 TSMC와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의 3강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여기 경쟁에서 거의 이제는 쉽지 않아졌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텔의 지금 주력 사업이라는 게 PC하고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CPU거든요. 예. 그쪽 마켓 시어가 계속해서 뺏기고 있어요. AMD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한테 계속 뺏기고 있는 거고요. AMD도 사실 그 X86이라는 아키텍처 자체가 인텔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예. 저전력 쪽에서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인텔의 시장 파일을 가져오면서
그리고 엔비디아 GPU의 유일한 대항마거든요. 음. MI300X라는 칩 자체가 예. 지금 H100의 유일한 대항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AMD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주가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도전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AMD가. 결국 저전력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모두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 칩은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예. 그게 인텔이나 AMD X86 아키텍처 대비해서 전성비가 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영수 대표님이야 이 기술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는 전문가라서 주식 시장 좀 예측해 보세요라는 질문은 사실은 좀 뭐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주식 시장도 같이 좀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게다가 뭐 소부장 업체들 중에 한미, 주성 뭐 이런 회사들 투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계실 텐데 투자자들은 뭐 어떤 걸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일단 올 하반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전까지 시기열을 본다 그러면 미국 테크 쪽이 오히려 좀 더 국내 테크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내 테크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제일 그나마 편안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HBM 쪽은 포지션이 많지 않지만 커머디티 쪽은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미국의 제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해서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땡기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재고를 일반 땡기고 디램. 네, 맞습니다. 일반 네.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그래서 3분기 실적 모멘텀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성장률 자체가 삼성 대비해서는 좀 더 드라마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그러면 한 9월 말이나 10월쯤에 나오잖아요. 그때쯤 전후로 해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저는 오히려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국내 테크는 10월 이후부터 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내 많이 소부장 밸류체인 중에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 그때는 왜 있을 것 같으세요? 상당 부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치하고 지금 반도체는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 당장 가장 많은 자본 지출 국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40%에 대한 세액 감면 보조금 네.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이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결정될 거다. 네. 그 지연되면서 소부장 밸류체인들이 지금 불확실성이 거기서 주가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미 대선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이제 뭔가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저는 이제 투자 스탠스를 정하자라는 거죠. 국내 쪽은. 하이닉스 주가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이닉스 주가도 뭐 지금 레벨에서 나쁘진 않은데 향후 이제 뭐 항상 우리 주가를 볼 때는 실적 성장률을 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실적 성장을 할 겁니다. 하이닉스도. 근데 성장률이 삼성전자가 지금은 디램 이익률이 20%대고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뭐 30% 후반대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누가 개선폭이 클까라고 보면 이제 삼성 쪽을 이제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주가적으로는. 지금까지 부진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상도 참 빨리 바뀌는 것 같기는 하고 투자하는 게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뭐 덕분에 든든합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